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 나이도 쉰이 되네요. 이런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도 못 받고 크고 외롭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네요. 어쩐지 하소연이 하고 싶어서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저도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딸이 옆에서 뭘 하냐고 묻고 자러 갔습니다. 엄마, 뭐해? 우리 이야기 좀 써보려고. 우리 이야기? 동화야? 동화는 아니지. 알았어. 나는 잘게. 제 딸은 나이는 이제 30이 다 되어 가는데 가끔 하는 짓을 보면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 같아요. 원래 제 자식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저 아이같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정말로 순수하고 맑은 아이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범한 아이는 아니에요. 틀리거나 다른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장애 판정 등급으로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면 별다른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민한 사람이라면 제 딸과 대화할 때 조금 특이하다는 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딸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은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딸을 키우다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저보다는 한 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혼 가정에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항상 저는 언제 어른이 돼서 집을 나갈까 그런 고민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자취집을 얻어서 독립을 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나가서 살게요. 그래, 이제 20살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참에 그 여자랑 살림 합치고 살면 되겠다. 잘 됐네.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있는데도 항상 사귀는 아주머니를 집에 데려오고는 했거든요. 제가 나가는 걸 오히려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시작하고 꽤 규모가 있는 미용실에 운 좋게 취직을 해서 손님을 머리 감겨주는 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른 손님들 머리를 직접 잘라주고 염색도 해주고 경력을 쌓고 싶었어요. 하지만 1년 정도는 내내 샴푸만 해드리고 디자이너 선생님 옆에서 시중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규모가 큰 미용실이다 보니 제 또래의 직원들도 여럿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전남편이었어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은영 씨, 오늘 일 마치고 카페에서 나랑 얘기 좀 해요. 나 오늘 여기 마지막 출근인 거 알죠? 아, 진수 씨 일 그만둬요? 왜요? 저 왜 몰랐지? 은영 씨도 아쉽죠? 저는 다 괜찮은데 은영 씨 두고 가기가 마음 아프네. 저는 처음엔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사람이 서글서글하니 말주변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 이제 다른 동네 더 규모 큰 미용실에 디자이너로 가요. 거기서는 이제 손님 머리 만질 수 있거든요. 와, 잘 됐네요. 축하해요. 저도 얼른 손님 머리 만지고 싶네요. 그런데 은영 씨,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은영 씨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 질문에 저는 순수하게 대꾸했습니다. 네? 왜요? 은영 씨도 참. 제가 은영 씨 좋아하니까 그렇죠. 은영 씨, 아니,
은영아, 나보다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내가 잘해줄게. 우리 연애하자. 예상치도 못한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0살이었으니까 정말 어리고 순수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간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인간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인간에게 많이 휘둘리면서 연애를 했어요. 그 인간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단속했지만 본인에게 간섭하는 건 죽도록 싫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한다고 하거나 일이 있다고 하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반을 연애하다가 그 인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밥을 해 먹으려고 반찬을 하다가 멸치볶음을 많이 해서 가져다 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라도 두고 가려고 갔는데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진짜 웃겨 죽겠어. 사랑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나가서 미친 듯이 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팬티 차림으로 나온 남자친구였죠. 그 인간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안에서는 원피스 속옷을 입은 화장이 진한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비켜봐. 저 여자 누구야? 아니, 그냥 친한 동료인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료야? 이 쪼만한 여자애는 누군데 불쑥 찾아와서 이 난리야? 그 말에 남자친구가 당황하더니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인간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의지할 곳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있던 남자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며칠 후에 그 여자와 정리했다며 저에게 달려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은영아, 나한테 너밖에 없어. 걔는 정말 말 그대로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그리고 걔 우리 미용실 그만뒀어. 여자애가 먼저 달려들어서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어. 미안해. 며칠 동안 너 생각만 하느라 나 잠도 못 잤어. 은영아, 문 좀 열어봐. 우리 결혼해야지. 우리 같이 미래 계획도 세워놨잖아. 너랑 나랑 미용실 차려야지. 은영아, 얘기 좀 하자. 제가 살던 집 현관문 밖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그 인간의 말을 저는 어리석게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주고 제 나이 23세 살림을 합치고 살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결혼식은 서로 안정적이게 되면 하기로 하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도 따로 하지 않았고요. 저는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디자이너 명찰을 달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찾는 손님들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에 있어서 저는 철저했기 때문에 돈 관리는 그 인간이 번 돈은 그 인간이 관리하고 제가 번 돈은 제가 관리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제 나이 25쯤에 저는 그 인간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용실 손님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바로 따로 살자고 말했습니다. 한 번 바람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놈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옛날엔 나도 뭘 몰라서 당신 받아줬는데 이젠 아니야. 그냥 갈라서자. 은영아, 다른 여자들은 다 그냥 한순간의 놀잇감이야. 내가 아직 젊고 혈기왕성해서 그래.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결혼식 올리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와서 저 혼자 살 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듯이 정말 간단히 저는 그 사람과 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혼자 살면서 저는 제가 그 인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합친 후였어요. 제가 둔했는지 임신 4개월 차가 되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지울까 수십 번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더 독하게 열심히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딸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 일에 치여서 힘들어도 아이를 보면 없던 힘도 불끈불끈 났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다른 아이들보다 뭘 배우는 게 더디다는 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말도 많이 늘지 않아서 단어로만 대화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아이가 지적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절망했어요. 저는 괜찮지만 앞으로 커나가면서 아이가 받게 될 차별과 무시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어요. 저는 일반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반에 친구도 있고 잘 지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수연이 학교 가기 싫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올게 왔다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예쁜 수연이가 왜 학교가 가기 싫어?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재밌게 놀 수 있잖아. 애들이 나 싫어해. 나도 애들 싫어. 선생님도 싫어. 그냥 학교 안 가고 싶어. 안 갈래.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제 욕심으로는 초등학교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니길 바랬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제 아이에 대해 말하고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이라서 학급에 다른 학구들을 잘 챙겨주는 친구들에게 제 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좋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딸은 다시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저는 중학교도 일반 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걸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괴롭힘도 더 심해져서 저는 결국 특수학교로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한층 밝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자기보다 조금 더 뒤처진 아이들도 잘 보살펴 주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을 앞두고 어느 날 딸이 웬 남자를 데리고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학교에서 활동 봉사하고 있는 김대준이라고 합니다. 엄마, 나 집에 오다가 무서운 사람 만났어. 근데 대준 선생님이 나 도와줬어. 뭐? 무서운 사람을 만났다고? 예, 그 수연이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시내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을 만나서 다행히 제가 그 동네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식사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요. 엄마, 나 배고파. 선생님도 배고프죠? 딸의 말에 저는 급하게 음식을 차려서 밥을 해줬습니다. 후광 효과라고 하잖아요. 제 딸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라고 하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도 너무 듬직하고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은 20대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일을 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 일 선택하기 힘들었을 건데.
저희 사촌형도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충청도가 고향이거든요. 그 사촌형이 바로 옆집에 살아서 같이 놀아주고 돌봐주다 보니까 이런 일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랬구나. 아휴, 젊은 사람이 참 대견하네. 멋있어요. 우리 수연이 구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나저나 밥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집밥을 오랜만에 먹거든요. 죄송하지만 밥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두 그릇, 세 그릇도 더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고, 딸이 먼저 가서 밥을 퍼오더라고요. 딸도 그 사람을 잘 따르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항상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대준 오빠가 나한테 오늘 초콜릿 줬어. 진짜 맛있었어. 초콜릿을 줬어? 근데 엄마는 왜 안 갖다 줬어? 나만 먹으라고 해서 나만 먹었지. 엄마는 엄마가 사서 먹어. 엄마 섭섭하네. 근데 대준 오빠가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나한테 잘해줘. 착해. 우리 수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보네. 응, 좋아. 대준 오빠 너무 좋아. 처음에는 딸이 그저 잘 따르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로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카페에서 일을 하겠다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짧기는 했지만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정말 대견했어요. 딸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딸은 항상 대준이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사귀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22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왔어요. 어머니, 저 사실 수연이랑 오래 만나오고 있었어요. 대충 알고 계셨죠? 수연이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야? 네, 수연이도 저 좋아하고 저도 수연이가 좋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저 사실 수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우리 수연이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수연이 그저 순수한 아이일 뿐이지 남들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수연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아직은 아이 같은 실제로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제 딸이 결혼을 해서 제 품을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딸은 옆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준 오빠랑 결혼할 거야. 대준 오빠랑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딸이 초롱초롱하게 눈을 반짝이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진지하게 잘 만나봐요. 결혼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수연이 잘 보살피고 아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딸과 1년을 더 만나면서 한결같은 딸의 남자친구에게 더 신뢰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23살이 되었을 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수수하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귀여운 며느리 맞아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주 여한이 없고 너무 좋아요.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충청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럼요,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없어서 일손이 딸려요. 우리 아들이 농사일을 참 잘하는데 어차피 그 땅들 다 물려줄 거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 몇 년간은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돈 생각은 어때요? 딸이 결혼을 하면 제가 사는 부산에서 꽤 먼 청주로 가서 생활한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는 했어요. 게다가 농사를 짓는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자 바깥 사돈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막 수연이 일 시키고 그럴 건 절대 아니고, 집에서 편히 쉬면 돼요. 거기가 그렇게 시골도 아니에요. 조금 나가면 시내도 있고, 수연이 커피숍에서 일도 할 수도 있고, 그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딱 3년만 같이 살고, 제가 집 따로 구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영 내키지 않으시오?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그 딸이랑 사는 곳이 너무 멀어져서 그게 조금 고민이 돼서. 아이고, 다 큰 딸 뭘 그리 걱정을 해요. 우리 대준이 듬직한 거 아시면서 저희가 잘 아껴주고 친딸처럼 잘 지낼 테니까. 그리고 자주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엄마랑 떨어져서 시골 가서 살 수 있겠어? 나는 대준 오빠랑 같이 살면 어디 가도 상관없어. 살 수 있어.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수연이 힘들게 할까봐요. 저 잘 아시잖아요. 그래.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더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금 지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딸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가보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딸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이제 제 손을 떠나서 제 짝을 만나 살겠다고 떠나는 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사돈댁이 있는 충청도로 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딸 결혼 전에 제가 사돈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집이 펜션처럼 잘 지어져 있고 짓고 있는 농사 규모도 꽤 크더라고요. 일손이 딸릴 때는 외국인 노동자나 일꾼들을 써서 일을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고 딸과 살던 집에 혼자 돌아오니 집이 텅 빈 것 같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딸이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 2주에 한 번씩은 꼭 사돈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두 손이 무겁게 해서 갔어요. 그러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돈, 그냥 오시지 뭘 매번 이런 걸 사와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공진단인데 기운 없으실 때 챙겨 드세요. 잘 먹을게요. 사돈 온다고 해서 내가 맛있는 거 차릴까 하다가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 싶어서 여기 유명한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가요. 수연이 고기 먹고 싶지? 네, 어머니 고기 먹고 싶어요. 대준 오빠랑 같이 먹으러 가요. 그렇게 말하는 딸과 함께 안사돈과 저와 사위만 동행해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바깥사돈은 이래저래 일 때문에 바쁘다며 갈 때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내가 내려고 했는데 왜 매번 사돈이 내요? 우리 동네까지 왔는데 내가 사야지. 아니에요. 얼마 안 나왔는데요, 뭘. 그럼 잘 먹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딸과 하룻밤 보내고 집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왠지 불편하고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초반까지는 잘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사돈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딸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도 제가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차리느라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 거진 3달을 딸이 사는 사돈댁에 가지 못했어요. 전화는 자주 했는데 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사위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통에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엄마, 뭐해? 수연아, 엄마 미용실 차려. 엄마 미용실 차리면 대준이랑 놀러와.
잘 지내지?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갔네. 대준이한테 부산 좀 오라고 해야겠다. 대준 오빠 바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었어? 요즘 많이 바빠? 네, 그 농사일 거드느라 힘드네요. 수연이는 시내 카페에서 일 시작했어요. 그 하루 3시간 일하는 거라서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 잘 됐네. 내가 미용실 정리하면 갈게. 오지는 못하지? 부산까지 가기가 좀 그렇네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 여유 되실 때 오세요. 그래, 알았어. 수연이 좀 바꿔봐. 수연이 지금 씻으러 들어갔네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미용실 여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딸과 사위에게 용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미용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가을이 되었어요. 시골은 한창 추수철이라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원기 회복에 좋다는 한약을 사서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딸도 사위도 받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4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을 하고 주차를 한 후에 저는 사돈댁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척이 없더라고요. 한창 추수철이라서 논에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가지고 있는 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논에 가까워 올수록 음악 소리가 크게 나고 남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논 근처에 나무 밑에 큰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도착해서 저는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이, 잘한다. 아이, 춤 좀 춰봐. 춤 싫은데 춤 못 춰. 못 춰요 해야지. 우리 아가씨가 말이 짧네. 어른들 앞에서 얼른 춤춰봐. 거기에는 제 딸이 있었고 바깥사돈과 농사꾼 남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퍼뜩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중년 남자가 제 딸의 팔을 끌고 가더니 브루스를 추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놈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싫어. 춤추기 싫어. 이거 놔.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다른 중년 남자가 딸의 팔을 잡고 앉히더니 막걸리 사발을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그럼 술이나 따라봐. 아이, 젊은 아가씨가 따르는 단술 좀 마셔보자. 딸은 억지로 앉아서 술을 따랐고 노래까지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바깥사돈은 그저 너털 웃음을 짓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을 처음 받게 되었네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 시커먼 인간들이 모여 앉은 술자리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딸이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소리쳤어요. 엄마!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놈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바깥사돈은 정신이 퍼뜩 드는지 자리를 털고 냉큼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아이 사돈, 말도 없이 웬일이유? 웬일? 네 놈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대로 정자 아래에 있던 술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술병에 있던 술은 그곳에 모여있던 시커먼 놈들에게 뿌리고 빈통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니들이 인간이야? 지금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이 여편네 드센 것 좀 보게. 뭐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술을 따르라 말라야. 이것들 너희 오늘 내 손에 다 죽은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집어다가 그 인간들에게 던졌습니다. 화가 나니까 괴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막는 바깥사돈을 뿌리쳤어요. 아니 사돈, 그게 아니고 좀 진정해봐요. 이건 놔, 이 개자식아. 제가 그렇게 팔을 뿌리쳤는데 바깥사돈이 정자 아래로 나자빠져서 나 죽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이고 허리야, 나 죽는다, 나 죽어. 저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모두 다 박살을 내줄 생각으로 난동을 부렸어요. 제 기세에 다들 기가 죽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 엄마 되나 보네. 미안해요. 우리가 일하다가 흥이 나서.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다 무릎 꿇고 우리 애 앞에서 사과해! 제가 동네에 떠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 시커먼 놈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아가. 미안하다. 우리는 네 시애비가 그래도 된다고 해가지고. 미안해요. 당장 꺼져. 이 쓰레기 잡것들아. 그리고 야, 너! 저는 바깥사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허리 아프다고 나뒹굴던 사돈이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너 두고 봐.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야. 아니 사돈, 이런 일로 무슨 고소까지. 저는 겨우 진정을 하고 나무 밑에 앉아있던 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아주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엄마, 나 여기서 살기 싫어. 태준이는 어디 갔어? 태준 오빠 다방 갔어. 다방에서 맨날 놀아. 뭐? 거기가 어디야?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뒷골이 땡겼습니다. 그리고 딸을 앞장 세워서 사위놈이 있다는 다방으로 찾아갔어요. 다방 근처에 모텔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다 잡아 족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보이지 않았어요. 태준이 이 새끼 어딨어? 어머, 누구세요? 태준이 장모다. 이놈 어디 갔어? 당장 말해. 태준씨 선정이랑 나갔는데? 뭐? 선정이? 어디 갔는데? 그건 못 말하죠. 저는 다방 주인 머리채를 쥐어잡으며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고 모텔에 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텔 갔어, 모텔. 남자 여자가 어디를 가겠어. 그 말에 정말 눈이 휘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방에 딸을 두고 혼자서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위놈이 다방 여자랑 어깨동무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보더니 사위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장모님! 저는 사위놈 앞으로 다가가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장모님! 이 쌍놈의 자식아! 너 우리 수연이 데리고 가서 잘 산다며. 네 애비라는 작자가 우리 수연이한테 무슨 짓 했는 줄 알아? 장모님,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이 더러운 새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입을 열어? 저는 한 번 더 사위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제 힘이 어찌나 셌던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딸이 있는 다방으로 가서 다방 주인에게 사위놈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걸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딸을 데리고 제 차에 태웠어요. 수연아, 너 이제 태준이랑 살기 싫지? 응, 나 엄마랑 살고 싶어. 나 여기서 살기 싫어. 나 정말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고 저는 딸을 끌어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탓 아니야. 대준 오빠 탓이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탓이야.
엄마 탓 아니야. 그래, 맞아. 엄마 탓도 아니고 우리 수연이 탓도 아니야. 모든 게 다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 수연이가 엄마보다 낫네. 저는 오히려 딸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집에다 내려준 후에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돈이 얼마나 들던 간에 그놈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몇 주 뒤에 이혼 소장이 날아갔는지 사위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러실 거예요? 수연이 저랑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한눈 판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도 남자예요. 수연이가 저 거부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였어요. 지랄마, 그딴 소리 씨알도 안 먹히니까 소송 준비나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 딸에게도 전화가 오는 것 같아서 저는 딸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천박한 바깥사돈과 그걸 방치한 안사돈을 장애인 학대범으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았어요. 겨우 벌금 처벌만 받더라고요. 결과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위놈은 저와 딸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수연아, 오빠랑 다시 같이 살자. 이제 그 시골에서 말고 다른 데서 둘이서만 살자. 오빠가 미안해. 오빠 싫어. 거짓말쟁이야. 나 오빠랑 같이 안 살아. 꺼져. 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질렸으면 그럴까 싶어서 제 속도 속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시골에서 시집간 후에 매번 카페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번 농사일을 돕고 안사돈이 시키는 집안일을 하느라 거의 식모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들이 드러날수록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엄마, 나 거기 사는 거 정말 힘들었어. 잠도 못 자고 맨날 일 시키고. 수연아, 아이고 수연아. 지금은 괜찮아. 엄마랑 있으니까 나 행복해.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엄마랑만 살 거야. 그래 수연아, 이제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결국에는 이혼 소송 결과 사위놈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몇 천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고 그걸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사위놈이나 사돈들이나 징역이라도 살아야 제 분이 풀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 가슴팍만 내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사위놈과 사돈의 만행을 다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저도 도끼가 있는 대로 올라있던 상태였거든요.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마을 이곳저곳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트럭을 빌려서 확성기를 들고 그 집안의 만행에 대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돈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만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사돈, 그만해요. 안 그래도 동네 소문 쫙 나서 우리 힘들어요. 그 낯짝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착한 우리 딸 데려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낯짝 들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분 풀릴 때까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어순풀에 저녁이 될 때까지 트럭을 몰고 다니며 옆마을까지 다 소문이 번지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못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일이 커지고 창피해질까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확성기를 들고 그 인간들의 만행을 온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그나마 조금 속에 뭉쳤던 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술에 취한 바깥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혀가 꼬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돈. 사돈은 뭔 사돈이야? 그러고 나니
속이 후련하오. 아니요. 한 번 더 갈까요? 됐수다. 나 이제 그 동네에서 못 살아. 한평생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동네방네 소문 다 나서 나 여기서 못 산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사는 그 못돼 처먹은 정신머리 고쳐먹고 사시라고요. 무식해서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건너 듣기로는 마땅한 일도 없던 예전 사위는 부모 등쳐먹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한풀이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제 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딸이 결혼을 하고 받은 상처들은 상담을 받으며 치료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딸은 워낙에 밝고 긍정적인 아이라서 금방 회복했습니다. 나쁜 일은 금방 잊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차린 미용실에 예약 손님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 되어서 직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몇 년 후에 딸에게 작은 카페라도 차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겉만 봐서는 그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몇 년간 제 딸에게 잘하고 저에게도 믿음직스럽던 전 사위놈이 그렇게 모렴치하고 몰상식한 인간일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네요. 가슴 아프게도 겪어봐야 아는 일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그 시골에 내려가서 딸이 시커먼 놈들에게 둘러싸여서 당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지금 딸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정말 그 생각하면 두피까지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편견을 거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지적장애 3급이라는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제 딸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하고 조금 순수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시를 하거나 차별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인간이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죠. 저는 요즘 딸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딸과 대화하면서 다시 밝은 기운을 되찾고 있어요. 최근에는 딸이 제 팔을 주무르며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맨날 사람들 머리 만지느라 팔 아프지? 우리 쉬는 날 놀러 가자. 그래? 어디 갈까? 바다는 많이 보니까 어디로 가지? 글쎄, 어디든 바람 쐬러 가자. 응, 좋아. 우리 딸은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사람들이 내가 해준 음료수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 그래, 천상 직업을 찾았네. 우리 딸,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볼래? 응, 나 케이크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 그런 것도 배워보자. 딸은 최근에는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애가 재주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집에 오븐도 사둬서 자주 빵이나 쿠키를 구워주고 있어요. 그 덕에 제가 아주 나날이 살이 찌고 있네요. 순수하고 여린 제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그런 가족을 곁에 두고 계신 분들도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가장 바라고 계실 거예요. 꼭 그런 날이 올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본인들과 다르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한 짓에 배로 안갚음 당하게 될 테니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친정이 없다 보니 여기에 글로 제 이야기를 털어내니까 친정 엄마에게 이런저런 제 속 이야기 한 것처럼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